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09년 제1회 필기 관련도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방 원론 제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자,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을 물어본 건데 1종부터 제1종부터 제4종까지 4가지의 분말소화약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3종 분말소화약제를 물어봤으니까 보기 1번에 인산암모늄이 바로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이 되어 있죠. 1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탄산수소칼륨은 제2종 분말이고 그 다음에 3번에 탄산수소나트륨은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 그리고 4번에 탄산수소칼륨과 요소는 제4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수소의 공기 중 연소 범위는 약 몇 볼륨 %인가? 라고 물어봤죠? 자, 수소의 공기 중의 연소 범위, 즉 폭발 범위인데요. 폭발 범위인데 수소 같은 경우는 폭발 하한계가 바로 4가 되는 거고, 그리고 폭발 상한계가 7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4에서 75가 답이 됩니다. 3번. 다음 3번 문제. 증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기 3번 내용을 보시면 증기가 액체와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증기가 새어 나가려는 압력을 말한다. 바로 이 3번 내용이 증기압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답은 3번. 다음 4번. 연소 시의 백적색의 온도는 약 몇 도씨 정도 되는가? 자, 여기서는 연소의 색과 온도를 물어본 건데 백적색 같은 경우는 온도가 1200도에서 1300도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답은 4번에 1300도가 백적색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750도. 750도 같은 경우는 바로 암적색이죠. 암적색의 온도가 750도. 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 알킬 알루미늄의 소화에 가장 적합한 소화 약제는, 자, 알킬 알루미늄 같은 이제 금속, 자, 금속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석, 그리고 팽창 진주암에 의한 질식 소화가 가장 적당하죠. 보기 1번에 바로 마른 모래가 알킬 알루미늄에 소화할 때 가장 적합한 소화 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정전기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은, 자, 이것은 정전기 방지 대책에 대한 문제인데, 자, 1번에 접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렇죠? 접지를 하지 않으면 정전기가 잘 발생을 하겠죠. 2번, 탱크에 석유류를 빠르게 주입하는 경우, 그러니까 석유를 주입할 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정전기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 3번, 공기 중에 습도가 높은 경우, 자,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어때요? 바로 정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낮겠죠. 답은 3번. 그리고 4번에 부도체를 마찰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전기 발생이 쉽게 된다는 겁니다. 답은 3번. 다음 7번. 방화 구조의 기준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이제 보기 1번 내용을 보시면 철망 모르타르로서 그 발음 두께가 2cm 이상인 것. 1번이 이제 답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그 수치가 좀 틀렸죠. 두께가.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1.5cm 이하가 아니라 2.5cm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그리고 보기 3번과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2010년도에 삭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답은 아니겠죠. 3, 4번은. 자, 8번. 자, 표면 온도가 300도씨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히터의 표면 온도가 360도로 상승하면 300도씨에 비하여 약 몇 배의 열을 방출할 수 있는가? 이거는 열 복사량을 물어본 건데 바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열 복사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뭐냐면 열 복사량은 바로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열 복사량이 자, 몇 배냐? 몇 배의 열 복사량이 나오는지 알려면 바로 자, Q1분의 Q2. Q1분의 Q2는 바로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273 플러스 자, T1. T1의 4제곱이죠. 그렇죠?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273도 플러스 T2의 4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바로 몇 배가 열 복사량이 몇 배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주어진 값을 대입해 보면
자, 273도에다가 지금 처음에 표면 온도가 300도죠, 300도. 자, 300도. 300에 자 4제곱. 그리고 그 나중에 온도가 360도까지 상승했으니까 바로 T2에 들어가는 값이 360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를 더해야 절대 온도가 되는 거죠.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면 대략 얼마 나오냐면 1.5 정도가 나오네요. 1.5. 제 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9번. 연기의 농도 표시 방법 중 단위 최적당 연기 입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은, 자 보시면 단위 최적당 연기 입자의 개수, 바로 입자 농도법에 해당이 되죠. 답은 2번. 자, 다음 10번. 내화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조 기둥은 그 작은 지름을 최소 몇 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가?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바로 내화 구조일 때 기둥은 최소, 자, 그 작은 지름을 최소 25c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답은 4번. 다음 11번. 물속에 넣어서 저장하는 것이 안전한 물질은, 자 보시면 자 물속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은 이제 금속, 자 금속류 같은 경우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물속에 저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나트륨과 칼륨 같은 경우는 물속에 저장을 못하겠죠. 그죠? 가연성가스 나오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2번. 이황화탄소. 그래서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는 황린과 같이 물속에 저장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답은 2번. 다음 12번. 피난에 유효한 건축 계획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볼게요. 피난 경로는 단순하게 하고 미로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맞죠? 2번. 피난 통로는 불연화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한 방향 피난로만 만들어야 한다. 아니죠. 한 방향만 만드는 게 아니라 두 방향 피난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두 방향. 4번. 정전 시에도 피난 방향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린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13번. 액화 석유가스에 대한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즉 LPG의 이제 화재 성상을 물어본 겁니다. LPG. 자, 1번에 무색 무취이다. 이제 맞고요. 2번 물에는 녹지 않으나 에테르에 용해된다.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공기 중에서 쉽게 연소 폭발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 LPG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서 쉽게 연소할 수도 있고 폭발할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같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에 천연 고무를 잘 녹인다. 이것도 화재 성상이 되겠네요. 3번. 자, 다음 14번. 건물의 화재 시 피난자들의 집중으로 패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피난 방향은, 자, 이거 피난 형태를 물어본 건데, 자, 피난 형태에서 패닉 현상을 유발하는 자,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C5형과, 그죠? C5형과 바로 H형. 이 H형 같은 경우는 바로 피난, 그죠? 피난자들의 패닉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 형태죠. 답은 그래서 4번에 H형으로 들어있는 4번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15번. 건물 내에서 연기의 수직 방향 이동 속도는 약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자, 이거는 연기의 이동 속도인데 지금 문제에 나온 거는 수직 방향, 그죠? 수직 방향으로의 이동 속도를 물어봤죠. 수직 방향 같은 경우는 보통 2에서 3 미터 퍼 세크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다음 16번. 다음 중 증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자, 이거는 계산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암기하셔도 되는데 좀 암기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를 계산하셔가지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 자, 16번은 계산이 조금 길입니다. 이 문제 16번. 자, 여기서 이제 증기 비중이 가장 큰 것을 물어봤는데 우리 증기 비중을 구할 때는 보세요. 증기 비중 구하는 공식이 바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분의 바로 분자량으로 자 구한다고 했습니다. 분자량으로. 자, 그렇다면 보기에 나와 있는 그 네 가지, 자, 네 가지 물질에 대해서 전부 다 뭘 구해주면 되는가? 바로 분자량을 전부 다 구해줘야 됩니다. 분자량을. 자, 그럼 먼저 분자량 먼저 구해볼게요. 첫 번째,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는 자 분자식의 CO2가 되겠죠. 그죠? CO2. 근데 여기서 이 원소량을 자 알아야 원자량을 알아야 바로 이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이산화탄소는 CO2니까 탄소가 하나 있고 그다음 산소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럼 C는 얼마예요? 12죠. C는 10, 탄소는 12, 그리고 산소는
예, 16이죠. 12 플러스 16 곱하기 2개 있죠. 2개. 16 곱하기 2가 됩니다. 2. 자, 계산하시면 요 값이 44예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44가 나옵니다. 분자량 44. 자, 2번. 2번은 할론 1301. 자, 할론 1301은 할론 1301에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 분자식. 자, 분자식을 또 알아야 돼요. 할론 1301. 바로 CF3BR인 거죠. 그죠? CF3BR.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분자식까지. 자, 지금 보시면 탄소가 하나 있으니까 12. 자, 플러스. 자, F. 자, 플로로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얼마냐면 바로 19예요. 19. 그러니까 문제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 원자량까지. 자, 19 곱하기 지금 몇 개예요? 3개 있으니까 19 곱하기 3. 자, 플러스 그다음 브롬. 자, 브롬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80이에요. 80. 자, 8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바로 할론 1301은 분자량이 149가 나옵니다. 149. 그렇죠? 149. 자, 그다음 3번. 자, 세 번째는 할론 242. 그죠? 할론 242. 할론 242도 마찬가지 분자식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분자식이 뭐냐면 C2에 F4 그리고 Br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C2F4 이제 Br2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또 분자량을 구해 보면 자, 탄소가 2개 있으니까 12 곱하기 2죠. 2 플러스 그다음에 플로르가 4개 있으니까 19 곱하기 4. 19 곱하기 4. 플러스 그 다음에 브롬이 2개 있으니까 브롬은 80이죠. 80. 80 곱하기 2. 이렇게 자 계산하시면 이 값이 260이 나오네요. 260. 자 260.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할론 1211이죠. 할론 1211. 할론 1211의 자 분자식은 CF2ClBr 이렇게 됩니다. 그죠? 1211인 거예요. 1211. 자, 탄소가 하나 있으니까 탄소 12에다가 12 플러스 플로로가 지금 2개 있죠. 그죠? 2개니까 19 곱하기 2 플러스 염소는 35.5예요. 원자량이. 그리고 브롬은 8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165.5가 나오네요. 165.5. 자, 이렇게 해놓고 굳이 증기 비중까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모는 29가 있기 때문에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증기 비중이 어때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기 비중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자량이 제일 큰 게 바로 여기 있죠. 할론 242. 그래서 할론 242의 증기 비중이 가장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 다음 17번. 자, 다음 중 표면 연소와 관계되는 것은 자, 표면 연소예요. 1번에 코크스의 연소. 바로 1번이 답이네요. 코크스 같은 경우는 표면 연소의 종류가 되죠. 2번에 휘발유의 연소 같은 경우는 휘발유는 증발 연소에 해당이 되고 3번에 화약. 화약은 자기 연소. 그리고 4번에 나프탈렌은 증발 연소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1번의 코크스가 표면 연소에 해당이 되겠네요. 답은 1번. 다음 18번. 자, 다음 중 제2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자, 제2류인 가연성 고체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의 철분, 2번의 유황, 3번의 정린. 자, 요 세 가지는 다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데 4번의 황린 같은 경우는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네요. 그죠? 답은 4번. 다음 19번. 기체나 액체, 고체에서 나오는 분해가스의 농도를 10개 하여 소화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농도를 낮게 해주는 거예요. 다음 4번에 희석소화가 답이 되겠죠. 희석소화. 다음 20번. 열의 3대 전달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열의 전달 방법 세 가지 있죠. 바로 대류, 그리고 전도, 그리고 복사. 그죠? 답은 2번의 분해는 바로 열의 3대 전달 방법이 아닙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영상 변류기를 사용하는 계전기는 자, 여기서 영상 변류기 같은 경우는 우리 누전 경보기에서 그
누설 전류를 검출해주는 그러한 기능도 해주는데 이 영상별류기 같은 경우는 계전기에 어디 쓰이냐면 바로 접지 계전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접지 계전기에서는 바로 접지 계전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영상별류기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답은 2번의 접지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다음 중 이동식 전기 기기의 감전사고를 막기 위한 것은, 저기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한다? 바로 접지죠, 접지. 바로 접지 설비를 설치를 해주는 거죠. 감전사고 막기 위해서. 답은 4번. 다음 23번. 다음 중 삼상 유도 전동기에 속하는 것은, 자, 여기서는 삼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를 물어본 건데, 삼상 유도 전동기에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농형 유도 전동기와 그리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보기 1번의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바로 삼상 유도 전동기에 속하게 되네요. 그리고 2번 쉐이딩 코일형 전동기, 3번의 분산 기동형 전동기, 그리고 4번의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는 바로 단상 전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24번. 자, 그림과 같은 릴레이 시퀀스 회로의 출력식을 나타내는 것은, 자, 이거는 앞에 시험에서 또 나왔던 똑같은 문제네요. 자, 24번 문제. 자, 시퀀스 회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B 접점, 여기가 이제 A 접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이 문제? 자, 보시면, 일단 이 오른편에 보시면은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논리의 곱이 되겠네요. 그죠? 논리의 곱. 그럼 여기서, 자, A 바,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이 줄과 이 라인을 보시면 서로 병렬이죠?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다? 병렬일 때는 논리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A 바로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논리의 합으로. 자, 그런데 자, 보기를 보시면 이러한 답이 없네요. 그죠? 보기에. 그럼 이 식을 또 다르게 이제 바꿔볼 겁니다.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분배. 자,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배. 어떻게 분배하냐? 이렇게 분배를 할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A 플러스 A 바, 그죠? A 플러스 A 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자, A 플러스 자, B가 되고, 여기 가운데는 뭐냐? 바로 요 A 바와 B는 서로 논리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논리의 곱이 1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의 곱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A 플러스 A 바를 보시면 어때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 나오겠죠? 자, 둘 중에 하나가 1이 나오니까 바로 논리의 합이 돼서 이거는 반드시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이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얘가 1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가 1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은 항상 1로 나온다는 거죠. 자, 1 곱 여기는 A 플러스 자, B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1 곱 A 플러스 B.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A 플러스 B에 따라서 출력이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B. 이렇게. 그죠? 답은 4번이네요. 4번. 다음 25번. P 측정량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몇 개의 서로 독립된 값을 측정하고 그 결과로부터 계산에 의하여 P 측정량을 구하는 방법은 바로 보기 4번의 간접 측정법에 해당이 되네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25번 같은 경우 그 간접 측정법의 대표적인 게 하나 예를 들면 그 직육면체일게요. 직육면체. 직육면체의 우리 부피를 구할 때 직육면체 부피를 구할 때 바로 이 간접 측정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직육면체 이렇게 있을 때 직육면체에서 우리 직육면체 부피를 구할 때는 어때요? 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우리 부피를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측정값, 각각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길이를 이용해서 이제 부피를 구한다. 그게 바로 간접 측정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접 측정법 4번. 자, 26번. 전기로의 온도를 1000도씨로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열전 온도계의 지시값을 보면서 전압조정기로 전기로에 대한 인가전압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다. 이 경우 열전 온도계는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가?
자, 보시면 이 열전 온도계로 측정을 해서 그 온도계의 지시값에 따라 자, 전압 조정기로 전압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열전 온도계 같은 경우는 바로 검출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온도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검출부. 그죠? 답은 2번. 다음 27번. 정전 유도는 대전체의 가까이의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정전기가 물체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때 정전 유도에 의해 작용하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흡인력이죠. 답은 1번 흡인력. 다음 28번. 반지름이 1m인 원형 코일에서 중심점에서의 자기의 세기가 1A/m라면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28번 같은 경우는 자, 원형 코일에서의 중심에서 자기를 구하는 겁니다.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 자, 원형 코일 중심의 자, 자기를 구하는데 자, 그때 공식이 있었죠. 그죠? H는 2A분의 NI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죠? H는 2A분의 자, NI라는 공식. 그때 요 A의 값이 바로 반지름이에요. 그죠? A가 반지름, N은 권선수. 그죠? 권수. 그리고 I는 전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때 이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바로 전류의 값을 물어봤죠? 바로 요 I의 값을 구하는 거죠. I의 값. 그럼 I는 자, I의 값이 얼마 되냐? I는 바로 N분의 2AH가 되겠네요. 그죠? 이 식을 변형하면 I는 N분의 2AH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에 나온 값을 대입해보면 자, 문제에서 이 권선수가 안 나왔죠?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1로 놓으시면 돼요. 안 나왔을 경우 1로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반지름이 얼마다? 반지름이 1m예요. 반지름 1m. 자, 그리고 중심점에서의 자기의 세기가 1이래요. 1. 그죠? H가 1. 그럼 답은 얼마? 2A가 나오겠네요. 그죠? 2A. 답은 2번. 다음 29번. 자,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에서 C는 그러니까 결국 출력. 자, 출력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블록선도에서. 자, 29번. 자, 그림을 먼저 간단히 그려보면 자, 보실게요. 자, 부호가 이거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여기 부호가 여기 플러스네요. 플러스. 그리고 여기 입력, 여기가 출력 C예요. C. 그리고 블록선대 G, 자, H가 들어가고, 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외란. 자, 외란이라는 것이 딱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요 C의 값, 전달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 C의 식을 구하는 거예요. C의 식을. 자, 이런 식으로 앞에서 했었던 거에는 외란이 없었지만 이 문제만큼은 외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외란. 그죠? 외란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자, 먼저 이 R, 입력 R과 외란 D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따로따로 해서. 자, 먼저 R분의 C는 전달함수예요. R분의 C는 자, 1 마이너스 어디라고 했죠? 여기 밑에 들어가는 값은 바로 폐회로. 그죠? 폐회로가 된다고 했죠? GH. 그런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GH가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뭐다?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 G 값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여기는 플러스 바뀌어주시고. 그렇다면 R분의 C는 얼마다? R분의 C는 1 플러스 GH분의 G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C라는 값은 1 플러스 GH분의 바로 G 곱하기 얼마? R. 이게 된다는 거죠. 그죠? 먼저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요 외란을 보시면 외란을 보시면 자, D분의 C를 구할 거예요. 똑같아요. R분의 C를 구했던 것처럼 여기도 D분의 C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D분의 C를. 자, 보세요. D분의 C는 자, 1 빼기 똑같아요. 1 빼기 여기 뭐가 들어오냐? 폐회로. 자, 폐회로 똑같이 들어오면 돼요. 얼마? 마이너스 GH 분의. 자, 분자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이 외란과 지금 출력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얼마? 1이 들어가는 거예요. 1이.
아까 R분의 C를 구할 때는 중간에 이 G라는 값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G가 들어왔지만 여기 외란과 출력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1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그럼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C는 자, 1 플러스 GH분의 1 곱하기 D가 되는 거네요. D. 그쵸? 자, 결국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요 C는, 자, C는 뭐다? C는, 자, 아까 구했던 거 있죠? 요 식. 자, 이 식과, 그래서 이 식을 합쳐주면 돼요. 합쳐주면. C는 뭐다? 1 플러스 GH분의 G 곱하기 R. 플러스 1 플러스 GH분의 얼마? 1 곱하기 D.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R과 D를 따로따로 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렇게 합해주시면 되니까. 답은 몇 번? 답은 1번에 답이 있네요. 1번. 다음 30번. 역률 65%, 용량 120kW의 부하를 역률 100%로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은 약 몇 kVA인가? 자, 이 문제도 실기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실기시험에도. 자, 30번 볼게요. 30번. 자, 여기서 이제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돼요. 그죠? 콘덴서의 용량 QC는 P 곱하기 바로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입니다. 그죠? 이게 콘덴서의 용량이에요. 자, 그때 이 탄젠트 세타 1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 전, 역률 개선 전의 값이고 탄젠트 세타 2는 역률 개선 후의 값이 되겠죠. 그죠? 자, 다시 P 곱하기 탄젠트라는 것은 코사인 분의 사인이네요. 그죠? 코사인 분의 사인. 마찬가지로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 나온 것은 뭐가 나왔냐? 바로 역률인 코사인 값만 문제에 나온 거예요. 문제. 그럼 어떻게 구하냐? 사인 값은 어떻게 구하냐? 사인 값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라는 것은 루트 1 마이너스 얼마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다? 1이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푼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 공식 이용해서. 자,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 자,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셔야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을. 자, 지금 문제에서 용량이 120kW죠. 그죠? 그러니까 요 P의 단위가 뭐냐? P의 단위가 바로 킬로와트예요. 자,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그냥 120 값만 집어 넣으면 돼요. 120만. 뭐 10의 세제곱 넣으면 안 되고 딱 120만 넣으시면 돼요.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1 개선하기 전의 역률 얼마? 65%. 65%니까 0.65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65의 제곱이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자, 개선 후의 역률이 100%. 100%니까 얼마예요? 100%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 그냥 1인 거죠. 1. 그죠?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거죠. 이렇게. 그죠? 코사인 세타 역률이 1이면, 역률이 100%면, 값이 1이 되는 거죠. 여기는 없어져, 이거는. 빵. 그죠? 빵. 자, 계산해 주시면, 그러니까 요 부분만 딱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계산해봤더니 이게 약 140. 대략 140 다니는 킬로 볼트 암페어.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답은 1번. 답 2번이죠. 2번. 다음 31번. 60Hz 220V의 교류 전압을 어떤 콘덴서에 가할 때 3A의 전류가 흐른다면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약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자, 31번은 정전 용량을 물어봤네요. 31번. 자, 이제 문제에 나온 게 뭐냐면 일단 정전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구하냐면 바로 용량성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를 먼저 구할 겁니다. 자, 지금 전류는 자, 리액턴스, 그죠? 용량성 리액턴스 분의 전압이 되겠네요. 그죠? 전류는. 자,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알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용량성 리액턴스, XC의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XC. 자, 그럼 XC는 얼마다? I분의 V다. 그죠? I분의 V. 자, 문제상에서 전류가 3A, 전류가
3A가 흐르고 그 다음 전압은 220V라고 했네요. 220V. 자, 대략 얼마가 나오냐? 바로 73.3이 나와요. 대략 73.35. 자, 이제 리액턴스 구했죠. 그죠? XC까지 구했어요. 자, 여기서 뭘 구하냐? 이제 정전 용량 C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자, XC는 바로 2파이 FC 분의 1이었네요. 그죠? XC는 뭐다? XC는 2파이 FC 분의 1이다. 그럼 이 공식에서 바로 C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C의 값은 바로 여기서 이거 바꿔주시면 돼요. C의 값은 2파이. 자, 2파이 XC 분의 2파이 F 곱하기 XC 분의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XC와 요 C의 값만 바꿔줘도 돼요. 자리만 바꿔주면 요 C의 값이 바로 구해지는 거죠. C의 값이. 자, 그럼 값을 대입해 볼게요. 자, 2파이 곱하기 지금 주파수가 60Hz. 그죠? 60Hz 곱하기 용량성 리액턴스 값이 여기 나왔죠. 73.3 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자, 얼마가 나오냐? 바로 36.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 뭐예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다? 36.1의 마이크로 페럿이다라는 거죠. 이게 마이크로기 때문에. 그죠? 네, 답은 3번에 있죠. 3번. 다음 32번. 60Hz의 삼상 전압을 전파 정류하면 맥동 주파수는 몇 Hz인가? 자, 32번 보시면 자, 지금 60Hz예요. 지금 기준 주파수가 60Hz인데 자, 삼상 전압을 뭐 했다? 전파 정류했어요. 전파 정류. 자, 삼상 전압을 전파 정류했다. 삼상 전파. 자, 삼상 전파일 때는 자, 맥동 주파수가 얼마 되냐? 맥동 주파수가 바로 6F가 되는 거죠. 6F 6배. 지금 F가 60Hz니까 자, 삼상 전파일 때의 맥동 주파수는 얼마다? 얼마? 6 곱하기 61에서 바로 360Hz가 되는 거네요. 360Hz. 그죠? 답은 4번. 다음 33번. 자, 최고 눈금이 50mV, 저항이 100옴인 전류 전압계에 1.2 메가옴의 배율기를 접속하면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바로 배율기를 물어본 겁니다. 배율기. 자, 33번에 자, 배율기 공식 있잖아요. 그죠? 자, V0는 V 곱하기 1 플러스 RV분의 RM. 자, 이러한 공식에서 바로 여기서 V0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 이제 문제에 나온 조건을 대입해보면 최대 눈금이 50mV니까 이 V에 들어가는 값은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미리볼트 곱하기 1 플러스 자, RV가 뭐예요? RV는 바로 내부 저항값이죠. 그죠? 100옴 100분의 그 다음에 RM은 바로 배율기의 저항 1.2 메가옴 1.2 메가옴이니까 1.2 곱하기 얼마? 10의 몇 제곱? 메가는 6제곱이죠. 그죠? 메가는 6제곱. 자, 이거를 쭉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 대략 600이 나와요. 600V. 그죠? 600V. 그래서 최대 600V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답은 3번. 다음 34번. 15층 건물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필요한 소화 펌프에 직결하는 전동기의 용량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자, 전동기의 용량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그죠? 펌프의 효율은 0.6이고 전격 토출량은 2.4, 정양정은 54m, 전달 계수는 1.1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34번은 공식만 잘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전동기 펌프 용량 P는 2타 T분의 9.8 KHQ죠. 그죠? KHQ. 자, 대입해 볼게요. 자, 보시면 전동기의 효율, 펌프의 효율이 0.6이니까 이 효율에 0.6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T에는 얼마? 60초. 그죠? 60초. 다음 9.8 곱하기 자, K의 값은 전달 계수 1.1 곱하기 H는 정양정 54 곱하기 Q는 바로 토출량 2.4네요. 이 토출량 구할 때 잘 보셔야 돼요. 단위를. 지금 문제에 나온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분이니까 그냥 얼마? 2.4만 넣으시면 돼요. 2.4만. 단위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자,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대략 39가 나오네요. 39 kW입니다. 킬로와트. 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35번.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양전하를 가진 물질은 음전하를 가진 물질보다 전위가 높다. 맞죠? 자, 2번. 전류의 흐름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같다? 아니죠. 전류와 전자는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틀렸네요. 3번. 전위차를 갖는 대전체에 도체를 연결하면 전류가 흐른다. 맞고요. 4번. 전위차가 클수록 전류가 흐르기 쉽다. 맞는 내용이죠.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36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에서 과대한 부하 전류에 의하여 다이오드가 파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적당한 대책은? 자, 여기 36번은 다이오드의 접속을 물어본 겁니다. 36번은. 자, 다이오드의 접속에서 바로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만 아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직렬 접속일 때와 그리고 병렬 접속일 때. 자, 직렬 접속일 때는 뭐다? 직렬 접속일 때는 과전압이죠. 과전압으로부터 자, 보호하기 위해서 직렬 접속하는 거고, 이 병렬 접속 같은 경우는 뭐다? 과전류죠. 과전류. 또는 과부하로부터 자,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병렬 접속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과대한 부하 전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연결한다? 바로 병렬로 접속한다가 맞겠죠? 답은 2번에 다이오드를 병렬로 추가한다. 2번이 되겠네요. 다음 37번. 자, 37번은 위상차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위상차. 자, 37번은 일단 전압과 전류의 식을 써보면, 자, V는 Vm sin 자, 오메가 T 플러스 60도. 그 다음에 I는 Im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70도. 자, 그때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위상차를 구하려면 파형이 어때요? 파형이 여기는 사인파고 여기는 코사인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뭐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바로 이 코사인을 사인처럼 바꿀 거예요. 코사인을 사인처럼. 자, 여기에서 자,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때 어떤 형식이냐면 바로 사인 세타, 사인 오메가 t는 바로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그죠? 코사인 반대죠. 다시요. 자, 사인 오메가 t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이게 바로 코사인 오메가 t랑 같은 거죠. 반대로 됐죠. 그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바로 코사인 오메가 t인 거예요. 그때 이 코사인 오메가 t를 어떻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려면은 어떻게 한다? 바로 보세요. Im 코사인 이 오메가 t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오메가 t 대신에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집어넣는 거죠. 얼마?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몇 도? 바로 90도죠. 90도. 그리고 마이너스 70.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코사인이 뭘로 바뀐 거예요? 코사인이 이렇게 사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죠? 똑같잖아요. 사인, 여기도 사인. 자, 그랬을 때, 자, 어떻게 보냐면 위상차를 구할 때는 어디를 보시냐면 이 각을 보세요. 여기 플러스 60이죠? 60도. 그리고 뒤에는 자, 이게 몇 도예요, 이게? 이게 바로 20도죠, 20도. 그럼 60도와 20도의 차이는 몇 도? 바로 몇 도? 40도죠, 40도. 그죠? 위상차가 몇 도? 4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위상차. 답은 2번. 자, 38번. 자, 빛이 닿으면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로 광량의 변화를 전류값으로 대체하므로 광센서에 주로 사용하는 다이오드는 바로 4번의 포토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이네요. 답은 4번. 다음 39번. 실리콘 제어 정류 소자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SCR의 성질을 물어본 거네요. 그죠? SCR. 자, 1번에 PNPN의 구조를 하고 있다. 자, 맞는 내용이네요. 2번. 온도가 상승하면 피크 전류도 증가한다. 네, 틀렸네요. 2번이 틀렸네요. 3번. 특성 곡선에 부저항 부분이 있다. 맞고요. 4번에 게이트 전류에 의하여 방전 개시 전압을 제어할 수 있다. 다 맞는 내용이고 답은 2번만 틀렸네요. 2번. 다음 40번.
자, 다음 중 SCR의 심벌은 SCR의 그 그림규를 찾는 거예요. 자, SCR. 자, SC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SCR 같은 경우는 바로 자, 지금 이 다리 요게 없으면 뭐예요? 요게 바로 그냥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다이오드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게이트. 그죠? 게이트라는 단자가 있어요. SCR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쪽 에노드, 그리고 마이너스 쪽 캐소드. 이렇게. 그죠? 그럼 답 몇 번이에요? 답은 1번에 있네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2번 같은 경우는 이 SCR과 좀 비슷하죠, 그죠? 자, 형태는 비슷한데 2번은 PUT에 해당이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트라이액, 그리고 4번은 다이액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아시겠죠? 네, 답은 1번이네요. 자, 41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기준에서는 인력 기준을 주된 기술 인력과 보조 기술 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보조 기술 인력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보기 내용 쭉 보시면 1번에 소방시설 관리사는 주된 기술 인력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2번에 소방설비 기사나 3번에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받은 자, 그리고 4번에 소방설비 산업기사는 바로 보조기술 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1번에 소방시설 관리사는 주된 기술 인력이 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시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자, 1번이 답이네요. 그죠? 자, 2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아니죠. 주거지역이나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수평거리 100m 이하죠. 100m 이하. 그럼 3번에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상이어야 된다. 아니죠? 4.5m 이상이 아니라 이하가 돼야 맞습니다. 다음 4번.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30cm 이상이어야 된다. 자, 30이 아니라 바로 60cm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답은 1번. 다음 43번.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2번 보기를 보시면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로서 수영장. 자, 운동시설까지는 맞는데 운동시설 중에서 수영장만큼은 제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다음 44번. 다음 중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 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포함되는 사항이 딱 3가지가 있죠. 그죠? 기술 능력, 그리고 시설, 그리고 장비 요 3가지는 포함이 되는데 1번에 자본금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답은 1번. 다음 45번. 다음은 소방대상물 중 지하구에 대한 설명이다.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그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냉, 난방용의 배관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 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이 바로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인 것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다음 46번.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수 이전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바로 4번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그죠? 예.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은 바로 소방청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이런 분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다음 47번. 다음 중 방염 대상 물품에 대한 방염 성능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자, 1번에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 자, 1번이 답이네요. 2번 같은 경우는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이다. 요 2번이 설명하는 거는 바로 자, 불꽃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잔염 시간이에요. 그죠? 잔염 시간. 잔염 시간은 바로 20초 이내가 돼야 맞습니다.
다음 3번에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은 20초 이내이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불꽃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잔진 시간이죠. 잔진 시간은 바로 30초 이내가 되어봤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바뀐 거예요. 다음 4번. 탄화한 면적은 2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50cm 이내다. 자, 이것도 바뀌었네요. 바로 탄화한 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이내가 되고, 그리고 탄화한 길이가 20cm 이내가 되어 왔습니다. 두 가지가 좀 수치가 바뀌었죠. 그죠? 답은 1번. 다음 48번. 자, 다음 소방시설 중에 경보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통합감시시설 맞죠? 2번에 자동화재 탐지설비도 맞죠? 3번 자동화재 속보설비도 경보설비에 해당이 되네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바로 소화 활동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4번. 자, 49번. 다음 중 특수 가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49번 문제는 특수 가연물의 수량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번에 나무 껍질 500kg이다. 이 나무 껍질 같은 경우는 지정 수량, 즉 수량이 바로 400kg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kg이면 맞죠. 2번, 가연성 고체류 2000kg. 자, 가연성 고체류 같은 경우는 3000kg 이상이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2번이. 다음 3번. 목재 가공품은 10세제곱미터 이상인데 지금 15세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죠. 4번에 가연성 액체류 같은 경우는 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데 이 문제에서는 3세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틀린 답은 2번이네요. 2번. 자, 50번. 자, 위험물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데 다음 중 표지의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자, 보시면 50번은 자, 위험물 제조소 표지예요. 표지의 규격을 물어본 건데 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여기다 위험물 제조소라고 씁니다. 박스 안에 위험물 제조소라고 써주고 이 직사각형의 규격이 뭐냐? 바로 한 변의 길이는 0.3m 이상이 됩니다. 0.3m 이상이 되고 그 나머지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 0.6m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표지의 바탕색은 바로 백색이죠. 백색. 표지의 바탕은 백색이고 그리고 위험물 제조소라는 이 문자의 색깔이 바로 흑색입니다. 흑색. 이게 바로 위험물 제조소 표지의 규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에 있죠. 표지의 한 변의 길이는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51번.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보일러에 경유, 등유 등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 탱크에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탱크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가? 바로 0.5m 이내에 설치를 합니다. 답은 1번. 다음 52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답은 1번의 아파트가 되겠네요. 여기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곳이 아파트와 그리고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줍니다. 답은 1번. 다음 53번. 다음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이다.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그 박스 안의 내용 보시면 소방용품에 대한 내용인데 소방용품이란 바로 소화기, 그리고 소화약제, 그리고 방염 도료,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소방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 그리고 소화약제, 그리고 방염 도료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다음 54번. 자, 다음 중 소방공사 감리 및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을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공사 감리자 변경 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여기서 틀린 것은 14일 이내가 아니라 바로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틀린 것 1번. 다음 56번.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중 작동 기능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 결과는 몇 년간 자체 보관해야 되는가? 바로 결과를 보관하는 기간은 바로 2년이죠. 2년. 답은 2번. 다음 57번. 다음 위험물 중 자기 반응성 물질인 것은, 그래서 자기 반응성 물질은 제5류 위험물이 되겠죠? 제5류 위험물. 자, 1번에 황리는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고, 2번에 염소산 염류, 그죠? 염류로 끝났으니까 제1류 위험물. 3번에 특수 인화물은 제4류 위험물. 자, 답은 4번에 질산 에스테르류가 바로 자기 반응성 물질이네요. 답은 4번. 다음 58번. 자, 다음 중 그 성질이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인 제3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또 위험물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자, 이번에는 제3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시면 1번에 황린, 자, 황린 맞죠? 2번에 칼륨도 예, 맞고요. 금수성 물질이니까. 3번에 나트륨도 금수성 물질. 네, 답은 4번에 황화린이에요. 황화린. 이 황화린 같은 경우는 황린과 황화린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린은 제3류 위험물이고 황화린은 제2류 위험물이에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다음 59번.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바로 보기 1번에 정신의료기관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바로 의료기관, 그죠? 의료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1번. 다음 60번. 다음 중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소방신호의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자, 보기에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경계신호는 화재 발생 지역에 출동할 때 발령한다? 아니죠. 경계신호 같은 경우는 화재 예방상 필요하거나 아니면 화재 위험시 경보시 발령하는 것이 바로 경계신호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61번 보겠습니다.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에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음량 조정기는 몇 선식? 바로 3선식이죠. 3선식. 답은 3번. 자, 62번. 연기 감지기를 복도에 설치하고자 할 때 2종 감지기는 보행거리 몇 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자, 여기서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 복도에 설치할 때 1종과 2종은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3종 같은 경우는 바로 20m마다 1개 이상 설치해주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2종 감지기이기 때문에 바로 30m가 답이 되겠네요. 4번. 다음 63번.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회의실에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시각경보장치는 천장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시각경보장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의 설치 높이는 2m 이상 2.5m 이하에 설치를 하는데, 자, 예외가 있죠? 바로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64번. 다음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비상방송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몇 분간?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자, 60분간, 감시 상태는 60분간, 그리고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다음 65번. 다음 중 백화점에 설치하는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의 설치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수평거리 25m 이내마다 2개 이상. 아니죠.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이기 때문에 바로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을 설치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럼 보기 4번에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한다가 답이 되겠네요. 4번. 다음 66번. 다음 중 비상 콘센트 설비의 보호함 설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자, 이거 비상 콘센트 설비를 보시면 누구나 열 수 있게끔 그렇게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잠금 장치가 없고 누구나 쉽게 열 수 있게끔 그렇게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번. 보호함의 문에는 일반인이 쉽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할 것. 아니죠.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보호함 표면에는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맞고요. 4번.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 등을 설치할 것. 자, 4번도 맞네요. 틀린 답은 2번이네요. 2번. 다음 67번. 집회, 오락,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 등으로 피난 방향을 명시하는 유도 등은, 자, 바로 이것도 문제의 답이 나와 있어요. 바로 거실, 주차장. 그래서 바로 거실, 통로, 유도 등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68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 몇 층 이상의 소방 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 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바로 4층 이상이죠. 4층 이상. 답은 2번. 다음 69번. 유도등은 소방 대상물의 용도별 적응하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공연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공통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유도등은 바로 통로 유도등이 되겠네요. 통로 유도등. 답은 2번. 다음 70번. 자, 다음 중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무선기기 접속 단자의 설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선기기 접속 단자의 설치 기준 잘 나온 내용이에요. 자, 1번. 단자의 보호함 표면에 무선기기 접속 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자, 맞네요. 2번.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2번도 맞고요. 3번.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 단자는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설치한다? 아니죠. 수평거리가 아니라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71번. 다음 중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주 회로 전원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폭기 전면에 설치하는 것은 바로 2번에 전압계와 바로 표시 등을 설치해 주는 거죠. 답은 2번. 다음 72번.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2번을 보시면 2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로부터 작동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3회 이상 소방관서에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30초 이내가 아니라 바로 20초 이내에 3회 이상 속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73번.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 전류치는 몇 mA 이하이어야 하는가?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 내용이에요. 자, 공칭작동 전류치는 얼마? 200mA 이하죠. 또 추가로 아셔야 될 거는 감도 조정장치의 조정 범위도 아셔야 돼요. 감도 조정장치의 조정 범위는 바로 1A 이하라는 것까지 같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4번. 계단 경사로에 대하여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는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바로 경계구역, 수직 경계구역인 경우에 수직 경계구역일 때 바로 높이는 45m 이하마다 하나의 경계구역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답은 45m가 되겠네요. 3번. 다음 75번. 부동충전 방식에 의하여 사용할 때 각 전해조에서 일어나는 전이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1에서 3개월마다 1회 정전압으로 충전하여 각 전해조의 용량을 균일화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것도 문제의 답이 나와 있죠. 그죠? 전해조의 용량을 균일화하기 위하여 바로 균등 충전이네요. 답은 4번. 다음 76번. 다음 중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 가능한 적응성 있는 감지기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자, 실기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바로 그 감지기 8가지가 있죠. 불, 정분, 복광, 아다, 축 8가지. 요 8가지가 되는데 보기 중에서 1번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3번의 분포형 감지기도 해당이 되죠. 4번의 불꽃 감지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보기 2번에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해당 사항이 안 되죠. 네, 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7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 비상 콘센트의 이제 전원을 물어보는 건데, 비상 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단상 교류 몇 볼트? 많이 나왔던 거죠. 단상 교류 220볼트죠. 22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답은 220볼트 4번이네요. 다음 78번. 다음 중 공기 팽창을 이용하는 방식의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 안 들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리크, 그리고 다이어프램, 4번의 챔버, 이 세 가지는 자 구성 요소가 되는데 보기 2번의 서미스터는 바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 들어가지가 않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서미스터. 다음 79번. 비상조명 등의 조도는 비상조명 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몇 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서 비상조명 등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바로 1룩스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답은 3번. 다음 80번. 누전경보기의 변류기는 경계전류에 전격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류에 전압 강하는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단 경계전류의 전선을 그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누전경보기 경계전류의 전압 강하는 바로 0.5V 이하가 돼야 맞죠? 0.5V 이하. 답은 2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80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